이 시간에는 MPL이 과연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옛날부터 시작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게 MPL인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이제 전문가님도 아시겠지만 97년, 98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뼈 아픈 흑역사죠. 네, IMF라는 그걸 잘 기억하실 겁니다. 이 IMF 때 우리나라가 그 달러가 없어가지고 아주 어려움을 겪어서 그때 제 기억에도 우리 국민들이 많은 금을 보태서 이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그런 사연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97년도와 98년도에 생겼을 때 이때 당시 어떤 일이 발생했었냐면 그 금융기관들이 부실들이 많이 생겼었어요. 예, 그렇겠죠. 예.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산들이 아주 폭락을 해버렸죠. 그 대출은 또 나갔을 대출은 거고. 나갔을 거고. 네네네.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그 전문가님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가 막 경제가 발전할 때 네. 우리나라 은행에서 금리를 높게 줬을까요? 낮게 줬을까요? 그 당시 금리로는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높게 줬죠. 네네. 왜 높게 줬을까요? 금리를. 왜 높게 줬을까요? 신용 네, 말씀하시죠. 네,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경제가 발전할수록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죠. 뭐 공장도 지어야 되고 도로도 닦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기업들한테 대출을 많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고객들한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야 되니까 금리를 많이 줬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나라가 막 발전할 때는 금리를 많이 줍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데 일본 같은데 금리 많이 주나요? 제로 금리죠. 금리가 없어요. 어떤 나라는 돈을 맡기면 돈 맡기는 고객이 이자를 줘야 돼요. 돈을 맡기고 돈을 수수료를 주고 돈을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IMF를 딱 맞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금융기관들이 무너지니까 우리나라에서 바로 이런 것들을 제정했습니다. 바로 자산유동화법을 제정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고 들어보셨죠? 예. 네. 캠코에서 이런 것들을 매입을 했죠. 매입을 해서 요거를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100억짜리 물건이 100억짜리 가치가 있지만 이때 당시에는 어렵다 보니까 100억짜리를 싸게 팔았어요. 네네. 일단은 원금이라도 회사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100억짜리를 50억에 팔고 뭐 1000원짜리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매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현금을 확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7년도, 98년 당시에 캠코를 통해서 저렴하게 사서 매각을 한 요 계기가 바로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 MPL의 시작이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 캠코의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들도 또 아무나 하지 못했어요. 금융기관이 허가를 받은 그런 회사들만 참여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익을 창출했던 거죠. 네. 네, 요까지는 이해되시겠죠? 네네. 계속해서 이제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볼까요? 자, 근데 97년도, 98년도 당시에 우리 주식시장의 대장주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때 당시요?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대장주는 뭐 삼성전자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포스코, 네. 지금의 포스코, 뭐 현대, 뭐 이런 것도 있었죠. 네, 우량주라고 하는 삼성전자. 네네네. 97년도에 삼성전자 주가가 얼마였죠? 제가 얼핏 기억하기에 한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97년도에 당시에. 야, 이게 성견 지명 있는 사람들은 야, 삼성전자가 나중에 글로벌 기업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한 사람들은 이 5만 원짜리 주식이 그래도 싸라고 많이 샀을 것 같아요. 네네. 하지만 저같이 이게 성견지명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뭘 사? 뭐 어려운데 이렇게 지나갔겠죠. 근데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이런 부실된 많은 자산들을 저렴하게 사서 나중에 가치가 상승할 걸 예측해서 매각한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그때 당시에 신용금융 업체들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로 저축은행이었죠. 네네네. 그러면 이 저축은행들이 이 물건들을 많이 사서 되팔았어요. 언젠가는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되팔았는데 이게 바로 많은 신용금고, 지금의 저축은행들이 수입원의 바로 금고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일반 은행들보다 많이 이자를 줄 수 있었던 바로 원인들이 바로 이런 원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원인들.
그래서 단기간에 높은 성장을 이루었던 것들이 바로 저축은행이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래에셋도 NPL로 단기간에 성장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네네, 있던데. 그렇죠. 네네네.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고 그렇게 해서 많은 수익을 창출했었죠. 그랬군요. 재미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최근까지의 NPL에 대한 역사도 사실 뭐 법도 많이 바뀌었고, 네. 그다음에 근래에도 이 많은 변화에 또 수익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 구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이제 그거 이전에 잠깐 요거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네. 우리나라 금융시장 보면 뭐 1금융, 2금융, 뭐 3금융 이렇게 나눠 있잖아요. 4금융까지. 네. 보통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1금융권이라고 얘기하는 은행들 있잖아요. 네네. 대표적으로 은행들 뭐 우리나라 뭐 농협이나 시중은행, 뭐 국민은행이나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 하나은행, 뭐 네. 국민은행, 농협 요런 은행들이 금융기관들 어차피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공격적으로 대출하는 금융기관도 있겠지만 항상 대출 나갈 때는 좀 항상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대출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시중에 6개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회사가 유암코라는 회사입니다. 유암코. 이거 보이시죠? 유암코. 네네네. 이 유암코 회사는 우리나라의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유암코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기타 은행들의 부실 채권들을 전담을 해서 사와서 이것들을 처리해주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암코가. 그리고 유암코 외에 다른 회사가 있는데요. 바로 이제 대신 F&I라든지 네. 그다음에 하나 F&I라든지 이게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회사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일반 금감원에 등록한 그러니까 회사들이 우리 F&I가 이제 뭐 좀 이게 매각이 되면서 대신 F&I로 바뀌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런 유암코 같은 회사, 이런 뭐 하나 F&I, 대신 F&I 이런 회사들은 네. 자 과연 얼마만큼의 큰 이런 채권들을 사갈까요? 매입을 할까요? 근데 단위가 상당히 큽니다. 보통 이런 금융기관들, 금융기관들은 채권을 팔 때 그 규모가 대단하거든요. 몇 천억씩 나오거든요. 그 몇 천억을 나오면 주로 유암코가 많이 소화를 하는데 유암코도 그러면 한 1천억, 2천억 되는 것들을 다 자기 돈 갖고 이거를 채권을 사올까요? 아니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네네. 예. 아주 저렴한 금리를 조달해서 좋은 가격에 파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NPL 하는 것처럼. 네네. 예. 하지만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반적인 은행의 NPL 물건들을 잘 취급을 안 해요. 사실 수익이 크게 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취급하는 것들은 제2금융권, 뭐 신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수협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많이 취급을 하게 돼 있죠. 네. 자, 그다음 한번 또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NPL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들이 이 NPL 통해서 많이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기관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우정사업본부라든지 제한군인회 이런 회사들이 이런 기관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PL 관련 기관들도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얘기네요. 많이 뛰어들고 있고요. 네. 특별히 이게 NPL로 구성된 펀드도 구성돼서 거기들한테 투자를 또 받고 있죠. 자산운용 회사들이 네. 뭐 미래에셋 자산운용사부터 해가지고 여러 자산운용사들이 NPL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 자본들 통해서도 주로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뭐 NPL 시장이 뭐 지금에 와서 네. 어떤 그런 개인들에게 좀 아름아름 알려진 이 투자에 대한 기법이 아니라 네네. 뭐 정말 시중은행들부터 과거의 어떤 그 IMF 그때부터 네. 시작돼서 그렇죠. 정말 덩어리가 크게 움직였던 시장이 바로 NPL 시장이다. 네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물건들은 사실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네. 일반적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진입할 수 있는 네. 진입 장벽이 좀 낮은 그렇죠. 형태이고 네네네. 그다음 기관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 NPL 시장은 크게 그 뭐 A급, B급, C급 나누기 좀 뭐하지만 네. 아무래도 덩치가 큰 것들은 개인들이 접근하기 힘드니까 기관들이 많이 접근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주로 취급하는 것들은 물론 단위가 큰 것들이 있지만 뭐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라든지 통 건물이라든지 어떤 이제 공장 용지라든지 그런 것들도 매입을 해도 충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NPL 역사에 이 법으로 허용하고 있는 뭐 내용이 사실 이 NPL인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어떠한 규제를 받고 있는지 좀 곁다리로 설명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자, NPL을 우리가 예전에는요, 일반 개인들도 직접 투자하는 것이 사실은 좀 어려웠었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7년도부터
어쩔 수 없는 경제적 상황에서 기관들이 NPL 물건을 매입을 해서 되팔아서 그것들을 채우는 역할을 했었지만 그 이후에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예. 야, 이게 괜찮은 투자처인데, 야, 이게 경매보다 나은데, 좀 안정적인데 이런 생각들이 갔다 보니 일반적으로 2016년도 이전에는 일반 법인들도 NPL 물건을 사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부작용이냐면 고객들한테 막 돈을 받아가지고 배당 받아서 고객들한테 안 준 거예요. 당연히 이건 문제가 될 수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우리 당국에서 법적으로 많은 규제를 두었죠. 금감원에 정시로 등록한 회사만 할 수 있도록 했고요. 기본적인 회사 설립 조건도 되게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이 나오기 전까지 금감원에 등록하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허가가 나오면 그때 바로 NPL을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될 수 있는 거죠. 여건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어쨌든 뭐 부실채권을 정상화하는 과정에 이 어떻게 보면은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공익적인 목적도 있고 네, 네. 이걸 이제 정부가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해라. 네, 네. 이런 지금 규제가 있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예.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사실 좀 자격 조건을 더 많이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자본금을 5억까지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네.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불법적인 것을 하지 못하도록 기본적인 자격 조건도 많이 올라가 있고요. 그걸 설립하는 그 임원들도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사실 금감원에 등록한 업체라고 하면 좀 믿고 해도 투자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NPL에 대한 역사, 뭐 짧지 않은 역사까지 살펴봤고 최근까지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떤 자격 요건을 갖고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지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뭐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보면서 어떤 솔루션이 나왔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던 A씨. 경매를 접하게 되면서 경매를 공부하고 여러 차례 경매에 참여했지만 거의 낙찰을 받지 못하고 그나마 낙찰받은 물건도 명도 등 각종 비용을 제외하고 나니 남는 게 별로 없어 투자 지속 여부를 고민하던 중 투자 자문회사를 통해 NPL을 소개받고 투자를 하게 되는데 아, 그렇군요. 지금 요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경매에 관심이 많다가 경매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을 좀 이제 넘어서려고 NPL 쪽에 턴하신 그런 사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네네. 네. 그 뭐 솔루션이 잘 나왔나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네. 한번 살펴볼까요? 볼게요. 예, 예.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와의 NPL은요? 그러니까 경매랑 비교했을 때 네, 경매하고 잠깐 물론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비교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냥 간략하게 어떤 게 제일 좋은 점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를 우리가 한다고 가정하면 발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발품을. 뭐 물건지도 가봐야 되고요. 거기에 누가 살고 있는지도 알아봐야 되고 주변의 시세도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NPL에 그 경매에 봤을 때 그 물건에 대한 스토리를 사실은 알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긴 하죠. 예, 과연 주인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주인이 금기관에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왜 경매에 나서 어떤 내용들이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지, 근데 그런 것들 사실은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NPL은 채권자의 입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차이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NPL은요 경매처럼 막 물건을 보러 막 다녀다닐 필요가 없어요. 물론 볼 필요는 있겠지만 경매처럼 열심히 이렇게 다닐 필요가 없다. 기름값이 절약되겠죠. 임장 활동이 조금 단순하다. 네, 좀 단순하다. NPL이 더 네. 경매보다는. 네, 그 아까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가 채권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인 서류, 기본적인 스토리, 왜 이분이 연체가 되었는지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낙찰에 대한 부담이 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NPL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게 좋은 물건이다라고 하면 낙찰 받으면 배당을 받을 수가 있고 아니면 야 이거 배당 받지 말고 내가 한번 이 물건 유입해볼까라고 하면 채권자 입장이기 때문에 유입하는 것도 좀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대출과 권리관계 정리에 대한 부담이 전혀 없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말이 좀 어렵죠.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 유치권이 잡혀 있다든지 뭐 이런 네네네네. 내가 경매를 받고 네. 뭐 건물을 보수해야 된다든지 뭐 이런 네네. 혹은 대출 누구 우발부채가 또 뭐가 이런 것들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렇죠.
맞나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한데요. 어찌 됐든 간에 대출과 권리관계 정리에 대한 부담이 없다. 이 말은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면 항상 제가 채권자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돈 받을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스토리를 우리가 꿰찰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그러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이 물건에 예를 들어서 유치권이 있다. 그럼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먼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쉽게 얘기하면 유치권이 걸어왔는데 어떤 임차인이 유치권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이 임차인이 자기 가게를 더 잘 하려고 인테리어를 했어요. 인테리어를. 근데 인테리어가 과연 유치권일까요? 유치권일까요? 인테리어는 유치권이 아니거든요. 이런 네. 부분들이라든지. 근데 경매의 참여자는 보면 유치권 들어오면 이거 유치권 들어왔네. 하지 말아야지. 이런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부담이 없다. 부담이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후속 같아요. 조치에 대한 부담이 없다. 네네네. 네 번째 보면요. 제3자 어느 누가 낙찰을 받든지 우리는 1순위 채권만 사기 때문에 1순위로 배당받는다. 요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이게 제일 큰 차이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죠. 경매는 낙찰을 받은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그렇죠. 예. MPL은 낙찰을 받는 순간 끝나는 거고. 그렇죠. 예. 예. 가장 중요한 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맞나요? 네. 낙찰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낙찰 받기 이전에 채권을 사기 이전부터 다 권리 분석을 해서 얼마 정도의 배당금이 나오겠다를 다 예측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낙찰만 되면 그걸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확한 근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1순위. 네. 맨 먼저 받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어쨌든 지금 이런 말씀을 주신 게 그 상담 의뢰를 했던 네. 그 사례자가 네네. 결론은 경매보다는 MPL이 더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훨씬 더 수월하고 편하겠다. 그렇죠. 이런 편하죠. 결론을 내린 거겠죠. 네, 그렇죠. 그런 결론을 내시고 그 실제 투자가 이루어졌나요? 투자가 이루어졌죠. 자기 자금이 얼마가 들어갔죠? 자기 자금은 한 7,4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렇- 투자 기간은 요분은 꽉 채웠어요. 1년을. 1년을 꽉 채웠습니다. 꽉 채웠고. 예, 꽉 채웠습니다. 네네. 사실은 한 8개월 정도면 끝날 수가 있는데 네네네. 저게 일부러 좀 2개월을 연장했거든요.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아요. 예, 연장 그거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자도 채우려고. 이자를 또 채우면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개월도 연장했습니다. 자, 투자 소득은요. 1,420만 원 정도 투자 수익이 났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괜찮죠? 예. 네네네. 근생입니다. 20%가 조금 안 되는 네. 수익률인데 나쁘지 어떤 않네요. 분들은 이거를 배당으로 안 받고 나 이거 직접 유입할 거야. 그래서 내가 임대 수익을 창출할 거야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죠. 그러면은 이런 이미 생각들은. 7,400하고 유입비율을 말씀하셔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7,400하고 1,320은 이 투자자의 몫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거 두 개 빨리 더하면은 얼마일까요? 8,720만 원. 네. 8,720만 원. 8,720만 원인데 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지가 저는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한 3억이다. 네, 3억이다. 그러면은 8,720만 원은 안 내도 되는 거죠? 이건 좀 기본적으로 좀 원리가 좀 숨어 있는데요. 네네네. 우리가 채권을 살 때 항상 그 대출 원금의 근저당 설정이 130% 돼서 채권 설정 금액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채권 네네네. 최고계라는 네네. 것들이.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 5억 됐다고 합시다. 그냥 5억. 네. 그러면 내가 법원부터 5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네네. 5억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법원으로부터 5억을 받을 권리가 있고 법원으로부터 네. 예, 받을 권리가 있어요. 내가 만 유입을 해요. 네. 유입을 하면 1억 들어갔다고 하지. 1억 네. 들어갔다고 해요. 네네. 그럼 제가 들어갈 때 5억까지 딱 쓰는 거예요. 5억까지. 네네. 5억까지 써요. 그러면 5억까지 쓰면 나는 법원으로부터 단순 계산해 보죠. 4억을 받으면 되는 거죠. 나는 받을 게 있으니까 이 돈을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용어로 상계 처리라고 하거든요. 예, 요 상계 처리가 가능해요. 그러면은 일단 이후에 낙찰받았을 때의 자본 납입에 대한 부담감도 좀 적고 약간 적죠. 그 다음에 이미 수익을 어느 정도 내놓은 상태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얘기는 싸게 산 것과 똑같은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그러면 일반 경매보다도 더 싸게 살 수도 그래서 있고 그런 장점이 있죠. 그 다음에 납입 자본금에 대한 지출에 대한 계획도 그렇죠. 조금 더 세울 수가 수월하고. 있고, 예. 아, 또 하나는 네. 이 투자자가 이걸 직접 배당으로 안 가고 이거를 유입한다라는 경우에도 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락자금 대출. 경락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물론 단순 계산이긴 하지만 어찌 됐든 유입하는 데 있어서 자금이
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례자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봤고 그 사례자의 어떤 투자 물건지까지 진행이 됐는지를 살펴봤는데 이거와 반대로 이제 이거 별도로 이제 경매 낙찰 사례 괜찮은 것들이 또 있다고 하셔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경선에 있는 아파트 물건인데요. 한번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한번 봐볼까요? 아파트 괜찮죠? 네네. 이런 아파트들은 우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아파트. 일반적인 아파트예요. 네네네. 이 어딘가 사시는 분이 대출 받아서 원금을 못 내다 보니까 이제 NPL 물건으로 나온 건데 이런 물건들은 되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물건을 만약에 누가 세를 줬다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럴 세를 수 줬기 있겠죠? 때문에 네네. 이분들 낙찰 받으면 이분들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소액 임차인 돈을 줘야 임차니까. 되거든요. 네네네. 예, 그 부분 때문에. 근데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은 본인이 다 거주하는 게 거의 99%예요. 그리고 은행에서도 대출 해줄 때 누가 살고 있으면 대출을 안 해줘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아파트 물건은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한번 얼마 정도 투입단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물건의 사건 번호는 2027 타경 땡땡땡입니다. 네. 이거에 대한 감정 금액은 2억 4,700. 자, 이 감정 금액이요. 2억 4,700이 요 아파트의 그냥 시세 평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감정 평가 금액을 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적용되는 것들이 시세가 과연 얼마인지를 많이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시세가 된다. 자, 채권 최고액은 2억 1,600만 원인데요. 요거를 한번 나누기 1.3을 하면 원금은 얼마 정도가 될까요? 한 1억 6천 정도가, 네네네. 1억 6천 정도가 6천 정도. 네, 네. 원금이거든요. 네네. 근데 1억 6천인데 2억 1,600에 설정이 됐어요. 좀 갭이 좀 있죠? 네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2억 1,600까지 받을 수 있는 내한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렇겠죠. 자, 이 채권을 살 때는 원금 1억 6천에다가 여기는 기재가 안 됐지만 이제 이자가 붙어 있겠죠. 네. 연체이자가 붙어 있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진행했을 때 들어가는 경매 비용, 네. 경매 비용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이 채권을 사오는데 근저당 이전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 법무 비용, 쉽게 하면 법무 비용, 근저당 이전 이렇게 네. 들어가는 거. 요 금액이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4천만 원 정도가 들어간 거예요. 4천만 원 있으면 저런 것들을 다 그렇죠. 포함시켜서 이 근저당권을 사올 수 있다. 네, 사올 수가 있죠. 자, 여기 쉽게 생각하면 야, 1억 6천만 원, 약 1억 8천이라고 하죠. 맥시멈 잡아서 네네. 1억 8천짜리를 4천만 원 투자해서 수익이 15% 났다라고 하면 야, 이거 상당히 괜찮은 거거든요. 일단은 안정적이고 이 아파트 물건은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네네. 시세만큼 평가받기 때문에 감정 평가금액도 잘 나온 거고. 근데 중요한 게요. 이 아파트 제가 이때 당시 한번 가봤거든요. 이거 할 네네. 때 가봤는데 과연 응찰차가 몇 명 있었을 것 같으세요? 이 사회자님은? 그래도 몇 명 있을까요? 아파트니까. 그래도 아파트니까 한 10명, 11명은 있었지 정확히 않을까요? 맞히셨어요. 아, 그래요? 13명 들어왔어요. 13명 네네네. 응찰자. 그러니까 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 방송 보시면 막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뭐가 떨어진다 막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 사실 경매 시장은 꼭 그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이게 13명이 들어왔거든요. 요건 다 확인 가능하세요. 네네. 사이트 들어가면. 그래서 13명이 입찰을 붙었군요. 네, 낙찰 금액은 요거에 한 95% 정도 됐어요. 낙찰 금액이 한 2억 3천 정도 됐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만큼 괜찮은 물건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결론을 보면은 그 아파트를 진행했을 때에 네. 실질적으로 한 15%의 수익이 발생이 네, 됐다. 발생됐다. NPL 배당 네, 이익으로. 여기에 대한 초기 자본 비용금은 4천여만 원으로 정리가 됐다. 네. 라고 이해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NPL에 대한 역사와 그리고 사례를 통한 실제의 낙찰 사례 그리고 아파트에 대한 낙찰 사례까지 지금 살펴봤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거나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무료전화 022638-3966 그리고 문자 샵 3989번으로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